쉬퍼스 유산수와 뱅커스 유산수 및 이와 관련된 관세 평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수입 물품의 과세가 의해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수, 그러니까 연지급을 하는 조건이 그 쉬퍼가 담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뱅커가 그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이제 달리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각각 관세 평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연불이자 관세 평가적으로 어떻게 고려돼야 되냐,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보는 건데, 이거 보시기 전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밑에 있는 결정 3.1, 연불이자는 결정 3.1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결정 3.1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보면, 일단 연불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공제되는 요건이 첫 번째는 일단은 수입물품 대금이랑 그다음에 연불이자,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수입물품이랑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이제 일방법에서 말하는 공제 요소의 뭐 기본일 수도 있는데 명백하게 실제적 금액이랑 구분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금융약정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체결되는 거. 금융약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품 대금 거래랑 그다음에 지금 그 연불이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개념이 거는 아시죠? 돈을 빌리는 개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구매한 사람이 채무가 발생을 해서 원래는 일시불로 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 하나도 안 주고 늦게 주게 하거나 아니면 할부 방식으로 나눠서 주거나, 그것도 이제 내가 늦게 주는 방식이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품 매매 계약과 그다음에 금융 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융 약정이 별도로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실제된 가격, 실제적 금액으로 그대로 실제로도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신고된 가격으로 맨 밑에 줄 짝대기 한 거 밑에 줄 보면 실제로 판매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그 가격이 맞다라는 것까지 입증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표현인데, 제시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 및 그 시점에서 거래해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왜냐하면 우리 그 공제 요소라고 하는 거는 과세가격에서 빠지는 거니까, 너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제하는 건 뭐겠어?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는 못 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또,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금융을 판매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공하는지 여부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이 이렇게 지금 유산수 연지급을 하게 해주는 것을 판매자가 해주든 그다음에 은행이 해주든 또는 뭐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주든 간에 상관없이 구매자가 수입 물품과 관련돼서 연지급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제 요소로서 포함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거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판매자가 어떤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을 해서 원래는 이제 원래는 80불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물품 매매 계약을. 근데 실제로는 봤더니 물품 대금으로 80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자로 20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인보이스에는 100불이 지급이 됐더라.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래 물품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물품에 대한 채무는, 구매자가 이 물품을 인수하는 거에 대한 채무로는 처음에 80을 가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늦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20불을 더 줄게. 그러면 너가 20분을 더 주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100을 주는 인보이스를 제공을 할 건데, 그러면 이 100을 원래
원래는 뭐 30일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1년까지 연장해 줄 테니까 이자를 20불을 줘라. 뭐 이런 식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100불만큼을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물품 대금과 별도로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한 거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 이 100에 대해서 관세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0이 공제된 80만큼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슈퍼스 유산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을 제공한 주체가 판매자가 되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부수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럼 이자를 제공받아야 되는 사람도 누군 거예요? 판매자가 되는 거죠. 슈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뱅커스 유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 거래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물품 매매 계약을 똑같이 80불에 계약을 했는데 그럼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을 맺어서 80불을 주면 되는데 내가 이제 돈이 다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론 거래를 맺는 거죠. 대차 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제 지급하기로는 물품 대금 80과 그다음에 이자 20을 해서 총 구매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100불이 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매자는 얼마를 받는 거냐면 은행에다 일시불로 80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 관계가 지금 은행에서 금융을 제공한 케이스가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거래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그럼 보면 이 거래에서 이 금융과 관련돼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뭐냐면 이 B가 저 은행이랑 금융계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판매자에게 원래 80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는데 이 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근데 그 계약에 따라서 80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만약에 B가 당장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슈퍼스 유산스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뱅커스 유산스를 쓰는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전체 80을 빌려가지고 은행이 판매자에게 80을 그대로 주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80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소멸이 됐을 거고,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은행에게 80뿐만 아니라 연지급에 따른 이자 20까지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